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일부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엔 많은 눈도 예보돼 있는데요.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추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무빈 기자, 현재 출근길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연일 영하권 기온의 찬바람까지 계속되면서 이곳 서울역을 오가는 시민들도 옷차림을 단단히 여미는 모습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내륙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한반도의 북쪽에서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내려와 전국의 기온을 영하권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영하 5도, 춘천 영하 10도, 청주 영하 6도, 부산 0도, 광주 영하 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겠습니다. 밤사이 대설특보가 발효된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눈이 더 내리겠고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차차 기온이 올라서 최고 기온 3도에서 10도로 평년과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바람이 미세먼지를 걷어내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 경북 북동 산지와 경남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산불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부터 잠시 주춤하겠지만 주말에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국법 등 6개 법안을 심의합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데 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보류했던 탄핵 소추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직무수행 이후 첫 번째 중대기로에 섭니다.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양국법 등 야당 주도로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앞서 총리실의 재검토 지시에 법안 관련 부처 대부분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입니다. 다만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지는 불분명합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면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 탄핵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다음 순위 권한대행인 최상목 체제 실익 등에 대한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거부권 의결과 권한대행 재가가 이뤄지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당시 당사와 국회로 나뉘어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적을 두고 논란이 일었었죠. 저희 TV조선이 계엄 선포 직후부터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시점까지 약 2시간 동안에 여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지 이채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단체 대화방엔 민주당은 바로 국회로 소집한다는데 우리는 어찌하나, 비상으로 국회 해산이라도 하겠다는 건가라는 등 당황스런 반응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의원들의 의총 소집 요구가 이어지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밤 11시 3분 대화방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국회에서 비상의총을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국회가 통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사로 모이자고 제안하고 의총 장소는 6분 만에 당사 건물로 바뀝니다. 그로부터 20여 분 뒤 한동훈 대표는 의원 휴대전화를 빌려 즉시 계엄을 해제하자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후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걸어서 국회로 들어갔는데 지도부가 국회로 진입한 이후 의총 장소는 다시 국회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방엔 국회에 들어가려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경찰 때문에 담도 넘어갈 수 없다며 당사로 왔다는 의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옵니다.
이후 다시 당사로 바뀌는 등 혼선이 빚어지면서 집결 장소를 명확히 해달라, 추 대표가 직접 말씀해달라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모두 8차례 문자메시지 공지를 발송했지만 대화방엔 별도 답을 달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거부권 행사를 두고 한 대행을 압박해 왔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경고합니다.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입니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입니다. 사생활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권한대행이 제2호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인 악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원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계엄 사태 이전에도 이른바 이 농업사법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유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모두가 여야가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 소극적인 권한 행사, 형상 유지적인 권한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이 지금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소극적인 권한 행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대통령이 해왔던 방식들 그리고 행정부나 국민에게 부담이 될 부분들에 대해서 기꺼이 제2요구권을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기존 방식을 따르는 것이 되려 소극적인 권한 행사일 것이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법안들이 얼마나 황당무계하냐인데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에도 이 법안들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었고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농업사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양곡관리법 하나만 해도 1년에 최소 1조 원의 예산이 지금 들어갑니다. 예. 이거 지금 쌀 남으면 다 정부에서 사주자는 건데요. 이거 민주당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 통과되면 양이 계속 늘어나면은 2조, 3조, 4조 계속 사드릴 겁니까? 아니면은 자 이제 올해는 1조 했지만 내년 50%, 그 후년도는 30% 계속 줄이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국회 증언법 같은 경우는 기업가들을 국회에서 부르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비밀들에 대해서도 다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야당의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들 뭐 서른 의원의 전 보좌관이나요. 예. 윤미향 의원의 전 보좌관 같은 경우에 지금 군사기밀 유출 혐의도 있었고요. 북한 인사를 접촉해서 난수표를 지금 공개했던 것도 있어요. 대한민국 기업의 비밀이라고 해서 공개 못하겠습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 혹은 그 보좌관들 중에서 이러한 리스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리스크를 굉장히 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가 거부권, 제2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럼 이 6개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보류했던 탄핵소추안 다시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세울 때부터 사실 고민은 많았습니다. 예. 당내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의 공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고 오히려 당시에 계엄 회의, 그러니까 계엄이 발동되기 전에 최상목 기재부총리, 경제부총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밝혔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2명의 국무위원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선출되지도 않는 권력인데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지켜보며 우리가 추진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이재명 대표가 고민을 해볼 것인데 일단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21년 12월 16일 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아니 애타는 농민의 심정을 알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 이런 말도 했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포함된 8명의 광역단체장이 이거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또한 대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부자 감세 안 하면 오히려 그런 거 가지고 충당할 수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재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예. 원래 재정 지출에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 감정 증언과 관련된 것은 국회 이제 기업 총수들이 해외 출장 가는 그런 이유로 국회 안 나온다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기업의 비밀을 유출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6개 법안에 대해서 여야 공방이 치열한데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결정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거부권의 행사, 제2요구권의 행사가 따로 국밥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역시도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만 행사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행사하지 않는 것인데 어떤 것은 행사하고 어떤 것은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에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 다 제2요구권을 강력하게 발동해야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분리 대응할 거다 이런 분석들 있거든요. 광성필 부대변인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연히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죠. 본인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꼭 그런 정치적인 것 말고도 이런 정책적인 거, 양곡관리법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으면 국회에 와서 국회의장 주재하에 여야 지도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본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상시국에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도록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앞장서서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건 거부권 행사 안 한다? 그것은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국회의장 주자의 여야 지도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지금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2014년에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고건 총리가 2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의 논리는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소극적 권한 행사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탄핵안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직무 정지가 된다고 한다면 또 경제부총리나 사회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런다고 정부 방침이 달라지진 않을 거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엔 어떤 실효성에 대한 문제인 건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다음 순번에 계시는 국무위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혼란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제 일의 목적이 돼야 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일단 헌법재판관에 관련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빨리 실시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지금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법안과 관련된 것은 저는 나중에 새로운 어떤 정권이 출범을 하면 그때 여야 합의를 해서 저는 통과시켜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탄핵보다는 조금 그 우선순위를 두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고민을 해가지고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법안 문제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그러니까 임명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를 놓고도 공방이 치열하잖아요. 어떤 판단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때 민주당을 대표하는 추미애 의원이라든지 박영선 의원, 박범계 의원 등이 권한대행은
법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죠. 대한민국의 법은 하나인데요.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져요. 이게 지금 우파, 유죄, 좌파, 무죄도 아니고 항상 지금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그때마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입맛에 맞춰서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만들었던 관행입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서 황교안 대표가 법관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지켜져야지 대한민국에서 어느 국민이나 법을 근거로 해서 예측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것인데 예. 대한민국 법이 그때마다 적용이 달라서 예측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권한대행은 법관의 임명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반론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과거 2017년도에 지금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인 거죠. 아니 새로운 대통령이 탄핵 후에 왔는데 헌법재판관이 이미 임명이 되어 있으면 그건 권한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았고 반대로 같은 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전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또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 헌법재판관의 그 추천 몫이 대법원장 몫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9명이잖아요. 대통령의 몫 3명, 대법원장 몫 3명, 국회 몫 3명. 근데 이번에는 국회 몫 3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권한대행에 충분히 임명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헌법 111조예요. 명확하게 법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23일엔 후보자 2명을 한꺼번에 검증을 하는데 이 사흘씩 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다. 이런 지적이에요. 이번에 청문회를 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3일까지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처음에는 하루로 잡아놓은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이런 그 국무위원이라든가 정부 주역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하는 도중에 이분들이 자료 제출을 안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연장된 것이고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의 아주 안 좋은 관례가 뭐냐면 이게 국무위원들이나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하루만 인사청문회를 하고 끝내니까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는 아주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자료 제출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겠다. 법의 권한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여야 대표가 회동을 가졌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선배님 먼저 하십시오. 활용해 주신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옆방을 쓰던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 소추 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국정이 마비 상태니까 필요한 부분까지는 뭐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힘을 합쳐서 국정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보신 것처럼 시작은 훈훈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은근한 신경전 속에 서로 할 말만 하고 끝났다. 이런 평가들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온 국민이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끝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양두구육 전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본인과 민주당의 진짜 목적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부터 지속되어 오던 탄핵 빌드업의 과정이 지금 본인들은 거의 완성되어 간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이제는 지금 조기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서의 더 여유롭고 너그럽고 국민과 민생을 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민생과 국민이라는 가면 안에는 지금 탄핵과 특검이라는 무기를 양손에 쥐고 흔들면서 오로지 현 정권을 몰아내겠다, 빠르게 권력을 찬탈하겠다라는 생각뿐이 없다. 어디에도 민생과 국민이 없기 때문에 결과는 예상했던 결과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저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탄핵을 철회해달라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또 개헌 얘기도 꺼냈는데 이 대표가 즉답을 피하는 모양새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즉답을 피했다는 것보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속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말도 보면 탄핵을 철회해달라는 거나 남발했던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온화합니다. 민생과 어떤 전국의 안정을 얘기하고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빌드업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거에 말려들지 말고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고 정치를 했다고 했었어야지 비상계엄을 할 필요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안정적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비상계엄 전국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개헌을 꺼내든다? 이거는요.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고 나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 속에서 개헌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TV조선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 여당 의원 단체 대화방 대화 전문을 입수를 했는데요. 당시 여당 의원 108명 중 18명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을 했는데 이 당사에서 모일지 국회에서 모일지를 놓고 우왕좌왕했던 상황이 그 대화록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일단은 그 TV조선의 취재력에 경이로움을 표하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렇게 안일함에 참 한숨이 나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 나누었던 대화들이 어떻게 전문이 유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먼저 반성을 격하게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의논을 한 것이 아니라 계엄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있고 여기도 당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장소를 왔다 갔다 했을 뿐 지금 민주당이 제기했던 그런 의혹들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로 갈지 국회로 갈지를 놓고 몇 번 바뀌는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비상계엄 관련된 탄핵 소추안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관련된 내용을 6줄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곳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방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을 통해 가지고 계엄을 막아라, 본회의장으로 와라라고 지시를 명확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또 그렇게 남겼더라고요. 이 방에 계신 분 중에서 계엄 해제를 반대하시는 분 없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그 현역 의원들을 오락가락하게 해가지고 본회의장에 와서 계엄을 해제하는데 실상 결과적으로는 방해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에 시간상으로 봤을 때 12시 29분과 38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또 시간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곽정군 특전사령관에게 정족수가 현재 부족하니까 빨리 문부수로 들어가서 의원들 꺼내라 이런 말을 겹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707 특수임무단장을 불러 오늘 새벽까지 16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의심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한 지 16시간 40여 분 만입니다. 전반적인 걸 다 시간대별로 확인하셨고 안보폰 통화 내역까지 다 드렸기 때문에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부대원 197명을 국회에 투입시켰고 그 과정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낼 수 있겠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당시 출동부대의 실탄 소지 여부와 목적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단장은 계엄 전날 부대가 출동 대기하고 부대원을 감금, 유서를 쓰게 했다는 보도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인원들이 가져간 게 좀 안 맞게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가져간 거는 실탄이 1920발입니다.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은 어젯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이 1일 경기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계엄 당시 북파공작원 부대 HID를 투입하려 한 정황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검찰이 무속인 검진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돕는 대가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인데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진법사로 불리는 전모 씨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안내합니다. 우리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검찰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공천 희망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천받도록 기도해주겠다고 받은 돈이라면서 낙천한 뒤엔 돌려줬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한 검찰은 기도값이란 전 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 휴대폰을 2대 이상 압수해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당시 낙천자 2명 가운데 1명은 취재진의 건진법사를 모른다고 했고 나머지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열려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찰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대통령 수사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수사권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보하면 되는데 예컨대 공수처나 검찰이 경찰이 해라 아니면은 그 공수처나 그 경찰이 검찰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부 조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서로 자신들이 하겠다라고 그런 그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순한 그 수사의 정당성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요. 결국 수사가 끝나면 그 수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기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는 이야기인데 형사소송에 있어서 증거 능력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그 변호인들이 이게 수사가 위법한 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증거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 능력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조정이 돼야 되는데 공수처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에다가 그 이첩을 요청하면 검찰이나 경찰은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수처가 요구를 하면 공수처에다 이첩한 것은 공수처 법상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서 이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공수처 법상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검찰 특수본이 비상계엄 사건 그동안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수본 입장에서는 반발이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팀 일부 검사가 항의성 연가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반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초기 수사에서 김용현 장관 체포하고 구속하고 또 방첩사령관, 특정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번
내란 사건의 핵심 혐의자들에 대해서 인신을 확보하고 지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만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힘이 빠질만 하죠. 근데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이러한 수사상의 혼선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소환 불응의 명분으로 삼고 있고 이후에 만약에 이 소환을 해서 대통령의 조서를 받는다고 해도 증거 능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공수처 검사가 15명입니다. 이게 네네. 정원이 25명인데 턱없이 모자란 숫자거든요. 이게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또 검사들이 항의성 사표도 내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가능하겠느냐 이런 해석들이거든요. 저도 의문이 많습니다. 수사 능력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공수처 실적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한데 이름만 허울뿐인 공수처 아닌가? 심지어 좀 전에 이제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공수처 정원이 25명인데 검사가 지금 15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빠져있는 10자리가요. 심지어 대부분 부장검사들이에요. 부장검사가 옷 벗고 나와서 일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수사가 가능할까 저도 의문인데 그런데 일단 공수처장이 우리가 수사해보겠다 의지를 표명을 했으니까 법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지켜봐야 된다. 참 아이러니컬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검수완박 이루어지고 공수처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제일 그 강력하게 반발했는가?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제일 크게 그 반발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검수완박과 공수처에 의해서 그 수사 관련해가지고 재판 관련해서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수사 인력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보면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뭐 문제제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최우선적으로 모든 인력을 집중해서 수사를 하면 지금 이 국회에 돼 있고 임명 절차가 남아 있는 상설 특검이라든가 또 내란 특검법을 통해서 향후에 수사 관련 내용이 이첩하는 거를 아마 전제로 한다고 하면 지금의 역량을 가지고도 지금 단계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직 정보사령관이 한 햄버거집에 모여서 계엄을 모의한 정황 드러났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내드렸는데 북파 공작원 부대 HID도 뭐 운영을 하려 했다 이런 정황도 드러났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이 드러난 건가요? 그러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전직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떻게 계엄 상황에 개입돼 있을까 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실제 김용현 전 장관만큼 핵심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사라는 게 정보 첩보 업무가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보 업무 중에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이 지금도 그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들을 서버로 확보해서 확인하겠다는 거고 그 외에 이후에 계엄 상황 이후에 상황관리 TF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계엄이 일단 성공하는 것,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제되지 않고 국회로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 그 상황관리에서 첩보라든가 HID 운영 관련된 내용들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내용은 단순한 상황관리를 넘어서 실제 계엄의 명분을 추적하기 위한 첩보작전 공작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아마 지금 오늘 구속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예비역이지 않습니까? 결국 민간인이란 얘기인데 이렇게 민간인이 이런 내란 모의에 가담을 했다는 부분이 결국에 나중에 가선 처벌의 어떤 가중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노상원 씨는요. 육사 출신 엘리트 장교예요. 육사 41기니까 81학번인데 육사 들어갈 때 수석했던 사람이에요. 수석 입학자이고 김용현 장관 전 장관이죠. 38기니까 3기 수차인데 3년 선배인데 둘이 아주 핵심 요직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상원 씨가 뭘 했습니까? 37 부대라고 하는 777 부대 사령관, 그다음에
정보사령관도 했고 이게 우리나라 군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대 아니겠습니까? 거기 사령관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능력은 많이 있다라고 군에서 알려지고 있던데 하지만 앵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원은 예비역이에요. 예. 현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역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예비역이 아무리 후배라고 하지만 그 부대 사령관이나 그 밑에 있는 장군 대령 그 밑에 있는 그 군인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심지어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 씨하고 같이 뭐 그 협의를 해라 이런 지시까지 했다라고 하던데 비선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저 그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 국회에 나와서 암살조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상당 부분 허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될까? HID가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단대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청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고 비아폰을 쓰게 된다면 뭐 미국이 아무리 실력이 우수하더라도 이 도청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들으신 것처럼 김어준 씨 암살조 주장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난 또 파장이 일었었는데 결국 민주당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 제보 그 출처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정도의 제보라고 하면 뭐 김어준 씨가 직접 밝히지도 않았고 사실 추정을 통해서 미국 정도의 정보력은 돼야 되지 않겠냐고 나오고 있지만 실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이 얘기하듯이 미국의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이 도청을 통해서 이런 게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제보의 출처 문제로 인해서 신빙성 문제가 제기는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관련돼서 정황적으로 보면 김어준 씨가 출석해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 의원이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 이 정황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인터뷰를 한 적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어가 묻지 않았는데 이 북한의 도발을 가장한 위장 작전 이런 게 있어도 미국은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밝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마치 이게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이 발언을 한 바가 있어서 완벽하게 허위냐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후에 이 부분 뭐 김어준 씨에 대한 고발이 있어서 김어준 씨에 대한 수사가 될지 아니면 실제 계엄 관련해서 어떤 작전의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점심시간 기온이 영상 1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추위에도 무료 급식을 타려는 노인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은 해가 지면 어디서 몸을 녹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추위를 피하라고 만든 한파 쉼터가 오후 6시면 문을 닫고 5시까지, 여름에는 6시까지 했는데 요새 5시로 깜깜 오잖아요. 한파특보가 내려진 날에도 심야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을 세울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업무 시간 내에 하는 거이기 때문에 저한테 의미가 없어요. 당장 오늘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당장은 좀 어저께까지는 PC방에서 보냈는데 이 현금인지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지자체는 쉼터 사정상 심야 운영은 부담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파 쉼터가 기존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 시설에 플러스 이 역할을 부여된 거라서 한파 특보가 발효됐을 때 9시 정도까지 하는 거 외에 더 막 늦은 시간까지 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지자체가 지정 장소에서 24시간 응급 대피소도 운영하지만 홍보 부족과 공간 제약 등으로 유명무실한 상황. 실질적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쓰신 분은 없어. 거기 응급대피소에 저기 왔다 가셨던 분은 안 계시고 패드 같은 거를 깔면은 한 5-6분 정도는 계실 수 있는 정도 되고요. 전문가들은 탄력적인 겨울철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탄력적인 운영 시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선이나 뭐 앱보다는 직접적인 대인 서비스를 통한 어떤 홍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추위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정말 추웠는데요. 오늘도 더 추워요. 왜 이렇게 추워지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겨울다운 겨울 날씨가 찾아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 북부 지역,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가 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벌써 이제 그제 밤에 발효가 됐으니까 오늘 아침까지 3일째 발효 중인데요. 근데 초반에 우리가 한파특보가 발표가 됐을 때와 기준이 다릅니다. 그때는 얼마나 갑작스럽게 기온이 네. 떨어졌느냐. 전날보다 10도 아래로 떨어졌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정말 겨울다운 추위, 네.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고 있는 지역들이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있다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영하로 떨어졌고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진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평년 이맘때보다는 한 2-3도 정도 낮은 기온이었는데 워낙 너무 따뜻했던 날씨 탓인 거죠. 이제 북쪽에서 찬 공기가 확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기온이 낮게 떨어지는 날씨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사에 보니까 연말까지도 추위가 계속 된다, 한파가 계속 이어진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진짜?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 겨울 기후 패턴이 이제 3한4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보통 이제 북쪽에서 찬 공기를 가져다 주는 고기압의 주기가 한 3일 정도 주기로 발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너무나도 정상적인 그런 날씨 범주 안에서 일단은 이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북쪽의 한기축이 끊어져서 네. 한파가 찾아오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그 한기의 폭이 굉장히 크게 떨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실제 이제 내일 모레죠. 21일 동지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시점부터 네. 한 1월 5일에서 6일 정도가 되는 소환절기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보다는 지구 자체가 빠져나가는 열이 많기 때문에 이제 추워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같은 서울인데 어제 종로는 영하가 6도였어요. 근데 은평구는 영하 11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5km 상공에 영하 한 25도 안팎의 공기가 급습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얼마나 예. 밀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공열에 따라서도 추위의 강도가 다르고 산지의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지형적인 효과 때문에 기온이 낮게 떨어지는데 뭐 은평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던 서울 중심부보다는 기온이 낮게 떨어진 이유가 주변에 산지가 위치했기 때문에 한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그런 지형적인 효과를 보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눈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이제 강원도 동해안과 산지에 대설특보 발효됐어요. 오늘 뭐 저희가 말씀드렸고 헤드라인에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눈이 최대 뭐 15cm까지 내릴 거라고 하거든요. 눈이 왜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거예요? 일단 이제 밤사이에 내려졌던 대설특보 같은 경우에는 새벽 중에 해제가 됐습니다. 네. 어제 오후 6시부터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10cm 가까운 눈이 내려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많은 양의 눈은 거의 울릉도 독도 지역 위주로 내리겠지만 이제 빠르면은 이제 목요일부터 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서쪽 지역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에 한 5cm에서 많은 곳은 한 10cm 가까이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동해안 지역에 내리고 있는 눈의 특징은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북동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게 돼 있으면 예. 그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북동풍의 영향으로 동해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해기차로 인해서 이렇게 동해안 지역에 눈이 내려 쌓이게 되는데요. 이후에
주 후반이 되면은 다시 확장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해기차에 의해서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 또 주말에 껴서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토요일쯤에 지금 수도권 지역에 5cm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후에 전해지는 눈 예보, 적설 예보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겨울에요. 이렇게 지난번에도 폭설이 한번 크게 내렸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겨울 계속해서 강추위, 폭설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그렇죠. 네, 겨울철에 눈이 내리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압이 들어오는데 기온이 낮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비보다는 눈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찬 공기가 확장을 할 때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에 찬 공기가 놓여졌을 때는 눈구름이 좀 폭발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짧은 주기로 평년 수준을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지구 온난화로의 최근 날씨의 기온 패턴 자체가 기온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맘때 나타나야 될 추위보다 더 강한 한기가 찾아올 경우, 사실 지난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상층에 영하 한 4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오면서 중국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하 한 40도 아래로 떨어진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위가 연말에 찾아올 경우에는 충분히 전국적으로도 이제 한파특보와 함께 대설특보도 내려질 가능성 높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야기 하셔서요. 눈이 오는 것도 걱정이긴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 10년 동안에 서울 지역에 크리스마스 당일날 눈이 내린 것은 2015년과 지난해죠. 2023년 단 2회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크리스마스 연휴 때 눈 내리는 게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내릴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면 내리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를 날씨를 살펴보니까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저기압으로 눈이 내리는 가능성 적고요. 그리고 춥기는 춥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때는 추위가 풀리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기로 인해서 눈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적어서 올해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 모두 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 찾아오고 시작이 되는 시점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건강관리 좀 주의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한랭 질환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통계 조사를 한 결과 이달 들어서 벌써 한랭 질환자 환자가 5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망자가 1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건강에서 있어서는 이제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제는 뭐 영하 10도 안팎까지 오르내리락하는 시점에 추위가 다가오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또 시설물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동파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좀 수도 계량기라든지 뭐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온 이제 조치를 좀 미리미리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씨 관련 이야기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미 연준은 현지 시간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은 4.25에서 4.50%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9월에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11월에도 0.25%포인트 내리면서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 예측에선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3.9%로 제시했습니다. 네, 중국 우주선 선저우 19호의 우주 비행사들이 9시간 동안 우주 유영에 성공해 세계 최장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일본에서는 민간 기업 최초로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안착시키려던 시도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 비행사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뒤로는 푸른 지구가 보입니다. 10월 30일 발사된 중국 유인 우주선 선저우 19호 우주 비행사가 탱궁 우주정거장에서 우주 유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今天我们成组一心，天地一体，圆满完成了本次出舱任务。我在欣赏到 9시간 동안 우주선 밖에서 머물며 탱궁 외부에 보호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2001년 미국 디스커버리호 우주 비행사들이 세운 8시간 56분보다 4분 더 길게 우주 유영을 해 세계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越来越有自信，越来越有信心。中国空间站永远值得期待。谢谢东央。
중국이 미국과 우주 패권 경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본 민간 기업 스페이스원의 인공위성 카이로스 2호기는 궤도 진입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카이로스 2호기는 높이 18m, 무게 23톤의 소형 고체 연료 로켓으로 3월 1차 도전 실패 후 9개월 만에 재도전했습니다. 스페이스원은 발사 직후 임무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비행 중단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곧 성탄절을 맞아 크리스마스 트리 많이들 꾸미실 텐데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독특하게 꾸며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꽤 볼 수 있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구대학교 경상 캠퍼스입니다. 도서관 로비에 학생들이 모여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데요. 트리를 자세히 보니 책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대구대는 2008년부터 매년 폐기도서를 모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광주 양산동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이 트리는 정말 특이합니다. 바로 라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받은 라면과 즉석밥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연말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트리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요.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했습니다. 조계사는 지난 2010년부터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며 크리스마스 축하 연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주변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식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이틀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이 영하 13.9도, 파주 영하 12.3도, 서울은 6.3도로 하루 만에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들겠는데요. 서울과 춘천이 5도, 대전 6도, 대구와 울산 8도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안과 일부 수도권, 경남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오후 서쪽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